네, 스마트머니의 선택 금요일입니다. 금종효 애널리스트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있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2시간 전이나 지금이나 지수는 같다라고 좀 말씀하셨고, 아무래도 오늘은 좀 종목이 좀 굵직굵직한 종목 중에 좀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 것 같아서요. 요걸 중심으로 좀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네. 오늘 아침장부터 가장 눈여겨볼 만한 게, 물론 테마주도 왔다 갔다 하긴 했었지만요. 금융주가 만만치가 않네요. 최근 들어서 건설주가 좀 움직이더니 그 뒤를 이어서 금융주들의 움직임이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침장에서도 1%, 지금도 한 1% 정도 업종 지수는 좀 나오고 있거든요. 뭔가 변하고 있나요? 제일 소위 말해서 미운오리잖아요. 주식시장에서는 그렇죠. 예. 아무래도 이제 금융주 중에서는 대형 금융주주사들을 그렇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금융을 포함한 우리투자증권 쪽에 어느 정도의 구조조정은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지만, 그 외 나머지 요소들은 특별히 바뀐 게 없는데 최근에 강세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또 어제 지수가 큰 폭의 상승세를 보이면서 1900선을 넘을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근거는 기존에 이제 맥락을 잡고 있었던 IT와 자동차, 거기에 금융주가 더해지면서 강세를 보였고, 오늘 시장에서 또 이나마 강세폭을 유지할 수 있는 건 금융주 때문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신용등급 설 때문에 나타난 상황이 아닌가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직 그 확정된 내용은 없지만 어저께부터 시장에 꾸준하게 뉴스로 알려졌던 것은 이 신용등급 관련돼서 한국의 신용등급이 상향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물론 근거는 충분하죠. 우리나라의 외환보유고라든지 최근에 경제 상황이 나아진 것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다른 국가 대비해서 견조한 모습들을 고려한다면 결국은 일본 이상 정도의 신용등급 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최근 외신에서 중국 가기에 의해서 이제 일본 가기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일본 정부 잘못하고 있다, 일본 정책이 실패할 가능성, 이런 것들이 많이 언급되고 있는데, 일본에 비해서 우리나라 이제 금융정책은 별로 정부가 한 게 없기 때문에 오히려 안정적인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게 아니냐. 그동안 꾸준하게 좀 빚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한 부분들, 밸류에이션적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언급이 되면서 국가 신용등급이 상향이 되면 가장 수혜를 받는 게 은행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아마 이제 금융주 쪽에 긍정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다만 이제 이 속장으로 보면 외국인들의 뚜렷한 매수가 유입된다든지 하는 그런 모습들은 좀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의 흐름이기보다는 아무래도 기관 투자자들, 그리고 최근에 이제 펀드의 움직임 같은 일부 움직임이 좀 긍정적으로 만들어주고 있는 것 같고요. 종목별로 살펴보시면 상대적으로 이제 신한지주 같은 종목군들이 좀 더 강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 오히려 좀 M&A 이슈 같은 것들이 나타나고 있는 우리금융 같은 종목군들은 상대적으로 좀 부진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틀간 반등은 대부분 모든 종목군들이 같이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시장 국면상 이런 금융주들은 신용등급에 의한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또 이 재료가 사실이라면 신용등급이 발표되는 그날 정도까지는 오를 수 있다 정도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여전히 아직까지 이들 종목이 시장을 리드하거나 강력하게 이제 지수를 더 밀어 올려줄 가능성은 아직까지는 제한적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금융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긴 한데 위로는 막혀있는 상황이라는 말씀이시죠? 어느 정도 얼마만큼 일정 제한된 상승 정도로만 모든 이슈를 받아들여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오늘 정도의 상승이 끝날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신용등급의 변동의 발표가 있다면 다음 주 초반 정도 혹은 주말 정도가 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요. 그 이슈 이외에는 추가적으로 이 종목들이 오를 만한 이유가 별로 없다. 실적이라든지 전반적인 상황들이. 그래서 이제 굳이 실적을 갖다 붙인다면 최근에 이제 금리가 오르다 보니까 금리 상승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금리 상승의 부분이 실제로 은행주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기보단 오히려 금융채를 통한 자금 조달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대출의 전반적인 증가 추이가 가장 중요한데, 네. 순이자 마진의 움직임들,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는 제한적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반등은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금융주들의 강세가 좀 어제부터 좀 많이 눈에 띄었는데, 일단은 이 정도로 해석을 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요, 종목별로 봤을 때 우리가 좀 많이 기대를 걸었고, 소위 말해서 김종효 애널리스트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종목이 하나 있죠. 네이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라인을 가지고 있는 종이니까. 근데 생각보다 움직임이 좀 많이 더뎌요. 보면 오늘도 한 주가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이버 현재 45만 원에서 50만 원 사이에서 어제 재상장돼서 할 때는 거래가 될 것이다 했는데, 일단 매물은 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이 네이버와, 그리고 또 어제 하한가가 맞았던 NHN 엔터테인먼트, 시장이 너무 과하게 기대한 것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죠. 이제 7대3 정도의 비율로 지금
분할 상장이 됐기 때문에 어제 하한가 그리고 어저께 시초가의 50% 이상의 반등을 고려한다면 만약에 이 종목을 실제적으로 그 거래 중지되기 이전에 샀으면 20%의 이익은 난 거고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추가적인 급등 이후에 증권사들의 리포트들이 네이버에 대해서 뭐 48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의 목표가를 주다 보니까 어제 이제 장중에 흔들리다가 종가 부근에 크게 올랐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오늘 차익 매물에 좀 시달리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기본적인 방향성은 바뀌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이버와 NHN 엔터테인먼트를 주목해야 되는 이유는 이틀간 이 두 종목이 싣고 있는 거래 대금 때문입니다. 오늘 지금 이 NHN 엔터테인먼트라고 하는 종목의 거래 대금이 5천억을 넘었고요.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지금 2천억대가 넘는 거래 대금이 실리고 있죠. 네. 두 종목의 거래 대금만 합쳐서 지금 7천억이 넘었고요. 지금 삼성전자 거래 대금이 한 2천억대 한 중반 정도를 나타내고 있는데 거의 그 3배의 움직임이란 말이죠. 네네. 그러니까 최근에 이틀간 나타나고 있는 5조 원 가까운 거래 대금의 지금 20% 이상을 이 두 종목이 가지고 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종목에 쏠리고 있는 이 과도한 거래 대금 때문에 시장에 이제 거래가 뭔가 활발한 것 같은 착각을 할 수 있지만 실제로 이 두 종목에 터지고 있는 강력한 거래로 인한 일시적인 왜곡 현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두 종목의 거래 대금과 거래량을 일부 좀 왜곡시키고 있다라는 점을 눈여겨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오늘 외국인들과 기관들의 핫하게 가장 매매하고 있는 종목 중에 한 종목도 결국은 이 두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NHN에 대해서는 꾸준한 매수 관점, 오늘 NHN 엔터테인먼트에 대해서는 거의 뭐 1,000억이 넘는 매도 관점을 보이면서 앞서선 네이버고 이번에 NH 엔터테인먼트고 예. 네, 그러니까 네이버는 사지만 네. NHN 엔터테인먼트에 대해서는 굉장히 냉혹한 관점을 보여주고 있고요. 기관 투자자들도 현재 지금 NHN 엔터테인먼트에 대해서는 장 초반부터 좀 매도 관점을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게임사에 대한 전반적인 밸류에이션은 꽤 낮게 잡고 있는 것 같고. 다만 이틀간 급락에 따른 단기 매수를 생각을 해서 개인 투자자들이 좀 너무 과하게 좀 들어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서 오늘 뭐 하한가 부분에서 굉장히 거래가 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해서 네이버에 대한 지속적인 매수 관점은 밝혀드립니다만 단기적으로 거래대금 폭발에 따른 그런 부작용도 단기적으로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 두 종목의 거래가 줄어들었을 때 시장의 전체적인 볼륨이 다시 또 줄어들 가능성, 그렇다면 뭐 프로그램 매매라든지 외국인 매매에 따라서 여전히 지수의 변동성은 조금 열려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셀트리온 말씀하시려고요? 네, 지금 셀트리온 지금 거래 대금이 3,500억, 삼성전자를 넘어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2등 종목이 뭐 스페코 같은 종목인데 거래 대금이 350억이에요. 엄청나네요. 예. 지금 전체 코스닥 시장에 아마 거래 대금은 1조 정도일 텐데 그중에 30%를 지금 셀트리온이 가져가고 있고 지금 셀트리온 주가 같은 경우에는 급락을 하고 있단 말이죠. 또 참고 기준으로 보면 외국인과 기관들의 굉장히 많은 매도가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요. 재밌는 건 이 셀트리온의 오늘 급락 구간에서 어떤 재료가 있나를 찾아봤더니 재료는 오히려 긍정적인 재료가 나왔습니다. 정부 쪽에서 바이오 의약품 쪽 밀어주겠다라는 그런 뉴스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런 재료를 기다리기라도 했다는 듯이 최근에 이제 대차 잔고가 공매도 쪽으로 쌓이면서 주가가 급속도로 빠지고 있는 양상인데요. 이 종목은 또 하나 재료가 있었던 게 램시마의 유럽 승인 얘기가 있었죠. 드디어 이제 승인이 떨어졌는데 제가 이제 과거에도 한번 언급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램시마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승인 떨어진 것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만 램시마 기준에 있는 약입니다. 그러니까 기준에 있는 약에 대한 복제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에 대한 기대감이 너무 높았던 게 아닌가. 그러면서 주가를 너무 억지로 끌어올렸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다시 한번 최근에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로 인해서 빠르게 제자리로 좀 돌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기대했던 모멘텀들은 이제 다 나왔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숫자로 보여줘야 되는데 과연 그 숫자로 보여줄 수 있는 것이 3분기부터 나타날 것인가 그에 대한 반응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좀 이렇게 비이성적으로 빠지고 있는 것은 뭐 일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그걸 뭐라 그러죠? 이제 좀 극단적인 그런 매도가 나오고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극단적인 매도에는 우리가 모르는 뉴스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셀트리온에 이렇게 폭락을 취하고 있는 추가적인 뉴스가 있는지도 반드시 좀 점검이 필요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저는 셀트리온에 대해서는 매도 관점입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안 하셨던 종목은 한데 사실요 이 셀트리온이 가장 강하게 움직였던 것은 모든 걸 다 차치하고 나서 일단 실적 부분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서정진 그렇죠. 대표가 지분을 매각하는데 이것이 좀 센 다국적 제약사의 지분을 매각할 수도 있다는 얘기였는데 거기에 대한 전제 조건이 램시마가 시판되는 그런 유럽이나 어디든 승인 받아서 시판되는 그 시점으로 봤기 때문에 같이 맞물려서 강세를 보였지 않았나 싶거든요. 혹시 그런 부분에서 뭐 합병이라는 부분이 안 나타날 것 같다 그런 생각이어서 그런 건 아닌가. 사실 셀트리온이 펀더멘탈로 움직이는 것 같지가 않아요. 네. 펀더멘탈은 아니죠. 이 종목이 네. 펀더멘탈로 움직인다는 건 말도 안 되고요. 그리고 이 종목 그 서정진 회장의 매각 의지가 워낙 확고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팔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언급되었던 제약사가 뭐 세계 7위 정도 제약사를 볼 수 있는 아스트로제네카였거든요. 근데 이제 그쪽으로의 매각 움직임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지만 전에도 한번 제가 언급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좋은 가격에 매각할 수 있느냐? 그 부분은 우리가 쉽게 장담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종목이 오늘 주가 급락하고 있지만 여전히 시가총액이 4조 6천억이거든요. 그리고 서정진 회장이 가지고 있는 지분, 그리고 서정진 회장과 연계되어 있는 그런 지분까지 고려했을 때 작은 물량이 아니란 말입니다. 적어도 한 뭐 1조에서 2조가 그런 되는 물량에다가 거기다 뭐 경환권 프리미엄까지 얻는다면 더 줘야 되는데 과연 그 정도의 가격을 주고 누가 가져가겠느냐. 그렇다면 말씀해 주셨던 M&A 모멘텀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지연되거나 아니면 더 낮은 가격에 사기 위한 뭐 공매도가 이루어지고 있다든지 뭐 그런 양상이 나타났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겠죠. 다만 현재 구간에서는 주가를 위로 끌어올릴 만한 재료들이 좀 소멸되었다라는 점과 현재 이제 수급상 좀 부담을 받을 만한 그런 자리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가 좀 오늘도 강하게 나타나고 있고 최근 들어서는 거의 5일 연속 나타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 수급적인 부담이 현재 주가를 좀 빠른 속도로 끌어내리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이 참 많이 팔아요. 그래서 혹시 뭐 좀 외국 쪽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는가 뭐 이런 생각도 들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셀트리온이 위로 움직일 만한 여건은 아니라는 거 확실히 알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좀 더 얘기를 해볼 만한 부분은 종목별로 봤을 때는 좀 대체적으로 얘기가 된 것 같아요. 오늘은 좀 지수보다 좀 종목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러면 지금 들어서 최근 들어서 화두가 되고 있는 하나의 주제를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사실 9월, 10월 되면요. 허리케인이나 이것 때문에 유가의 상승 때문에 지수가 못 움직이는 경우가 참 많았어요. 그동안 과거사를 쭉 살펴보면은 뭐 어쨌거나 저쨌거나 유가 상승이 지금 우리 시장에서 사실 걸림돌이 됐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로 통해서. 그래서 유가 부분을 좀 얘기를 해보고 싶을 것 같아요. 유가가 특히 브렌트유가 뭐 150달러까지 간다 뭐 그런 얘기도 좀 있던데 최근 유가의 흐름은 어떻게 되는 다시 한번 좀 특징적인 흐름들 살펴주시죠. 네, 아무래도 이제 시리아 문제, 그전에 이집트 문제가 있었고 아직 해결되기도 전에 시리아 쪽의 문제가 또 터졌죠. 근데 이제 시리아 쪽의 문제가 좀 골치가 아프게 된 것은 국제 그 관계가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입니다. 시리아는 러시아와 친하죠. 그러면서 지금 안보리에서 어떻게든 처리를 해서 안보리 처리를 바탕으로 군사적인 어떤 응징을 할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데 안보리에서 지금 중국과 러시아가 계속 반대를 하다 보니까 쉽사리 처리가 안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지금 독일과 프랑스는 중립적으로 돌아섰고요. 원래 이제 미국, 영국 편을 들다가 중립적으로 돌아섰고 영국과 미국은 적극적으로 지금 시리아를 공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러시아가 우리도 그럼 군사적인 대응을 하겠다라고 그러면서 함대를 이동시키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러시아와 또 미국과 영국이 붙는 게 아닌가 이런 오해를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뭐 군사 전문가가 아니라 그 정도 수준까지의 지식은 없어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이제 경제학적으로 이해를 하기에는 그들이 직접적으로 이제 붙겠다라는 시각보다는 러시아 시각에선 지금 올라가고 있는 유가가 너무 희희낙낙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러시아가 유가에 의해서 경제의 전반적인 성장률이 움직이는 국가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유가가 약세로 돌아서기보단 더 강하게 가길 고대하고 있을 거고요. 그리고 현재 경제 여건상 뭐 다른 나라랑 옛날처럼 뭐 전쟁에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러시아의 뭐 외곽 지원 같은 것들을 통해서 미국과 영국의 공격을 공격을 한다면 그것을 역습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뭐 무기를 공급해줄 가능성 이 정도가 좀 언급될 수 있는 상황이고요.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유가 빠지면 경제 탄력이 줄어들고 유가 오르면 경제 탄력이 늘어나는 아주 단순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지프롬을 포함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상당수가 유가와 가스에 연관되어 있는 기업들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이슈가 쉽사리 좀 사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가운데 기대라는 표현을 하면 되겠죠. 이제 시장에서 우려가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최근에 WTI 10월물 선물 거래량을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박스권을 돌파한 것도 조금 눈에 띄지만 더 눈에 띄고 있는 것은 선물 거래량이 급증을 하고 있거든요. 이 급증하고 있는 선물 거래량과 함께 박스권 상단을 돌파했단 말이죠. 물론 오늘은 조금 약간 조정을 받았습니다만 거의 112달러 수준까지 올랐다가 소폭의 조정을 받으면서 108달러 정도까지 움직이고 있는 그런 양상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 유가의 상승이 가져올 효과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 또 하나 주목해 봐야 될 것은 최근에 원유 관련 투기적인 포지션들이 꽤 많이 늘었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 중동 쪽에서 뭔가 문제가 터질 거라는 것을 투기적인 거래자들은 좀 알고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최근 들어서 또 하나 움직이고 있는 게 금입니다. 달러가 정체되어 있는 상황에서 금에 대한 투기적인 포지션이 늘어나가고 있다는 것은 결국은 이와 관련된 지정학적 이슈 때문에 물가가 오를 가능성,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실물 쪽을 선호할 가능성. 그래서 이제 CNBC에서도 나왔습니다만 투자의 이제 구루라고 불릴 수 있는 몇몇 사람들, 대표적으로 이제 닥터돔이라고 얘기했던 뭐 그런 사람들이 이제는 금을 살 때다라는 얘기도 서서히 내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가트먼 레터를 보내는 이 가트먼 같은 경우에도 원래 금 팔라고 그랬던 사람이거든요, 대표적으로. 근데 최근에 이제 금이 1,400달러로 회복한 국면에서 금을 사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금융시장의 흐름이 우리나라가 좋아서 우리가 착각할 수 있지만 해외 쪽의 분위기는 지금 주식 많이 오른 주식시장보다 실물이 나은 거 아니야라는 그런 시각도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실물 선호 현상 자체가 그냥 단순하게 보면 그동안 오른 금융자산보다 실물 쪽이 좀 더 좋아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이게 만약에 정말 물가 상승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라면 문제는 심각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중국 쪽은 지금 돼지고기 가격 급등해서 식료품 가격에 민감한 물가가 반등할 가능성이 하반기에 원래 언급이 되고 있었는데 최근 정말 돼지고기 가격이 급등하고 있거든요. 근데 미국이라든지 뭐 영국이라든지 이런 나라에서 유가 급등하게 되면 이쪽도 물가 압박을 상대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이 이제 강력한 통화부양 정책을 쓸 수 있었던 것은 물가의 안정 때문이었는데 물가가 들썩이기 시작하면 다른 요소들, 뭐 예를 들어서 뭐 고용이라든지 뭐 제조업 지표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 잠깐 안 좋아지는 모습을 보인다고 하더라도 물가를 잡기 위해서 정책을 바꿀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 있단 말이죠. 거기다 이제 연준의장 교체, 연준위원 교체 이런 모멘텀도 열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유가의 최근의 반등 이슈는 그냥 간단하게 과거 유가가 올랐던 것처럼 그냥 오르고 있는 거야라고 생각할 이슈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통화 정책이 바뀔 수 있는 시기에 좀 미묘한 시기에 나타났다라는 점이고요. 그리고 그동안 굉장히 저물가에 우리가 익숙해져 있는 상황에서 유가가 급등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유가의 급등이 레벨이 추가적으로 더 상승으로 이어지고 금 가격이 추가적으로 강세를 보인다는 것은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그렇게 반가운 이슈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타이밍이 참 안 좋게 유가가 좀 오른다는 말씀이신데 과거사를 통해서 고유가 경제 영향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좀 기억이 나는 건 뭐 석유 그거 받느라고 막 이렇게 줄 서가지고 사고 이런 게 옛날에는 저 화면에서 많이 나왔어요. 옛날에 이 유가 폭등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얘기가 있었는데 어쨌든 별로 좋게는 나타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2000년 이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2000년 이후에는 어떤 이슈가 터지기 이전까지는 굉장히 좀 위축되는 모습을 보이다가 실제로 이제 사건이 터졌을 때는 악재의 소멸과 함께 오히려 반등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전문가들이 유가 상승에 대해서 별로 긴장하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요. 과거 사례 하나를 보시면 일단 2011년에 있었던 아랍의 봄. 아랍의 봄은 실제적으로 이 중동에 여러 가지 문제가 터지면서 유가가 들썩이기 시작했을 때 지수가 조정을 받다가 실제로 리비아의 공습이 재개가 되면서 그때부터 이제 주가가 반전을 보이기 시작하더니 오히려 이제 고점을 돌파해버리는. 그래서 그때 이제 거의 200선까지 육박하는 다시 거의 고점까지 가는 모습을 보이면서 움직였고요. 실제로 유가도 공습을 시작한 이후에 한 달 정도 지나서 다시 제자리로 빠르게 돌아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때 그 사태와 함께 2003년도 이라크 전쟁도 보시면 이라크 전쟁 전까지는 여러 가지 부담감 때문에 주가가 지속적으로 빠지다가 실제적으로 이라크 전쟁이 발발한 그 시점부터 올라가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사례만 놓고 보게 되면 별 걱정할 거 아니네라고 착각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여기서 우리가 좀 빼놓지 말아야 될 건 2003년도는 전 세계 수요가 중국을 중심으로 폭발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의 레벨이 이익 레벨이 계속 올라가고 있던 시기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차화정, 조선 이런 것들의 이익 레벨이 계속 올라가던 시기였고요. 그리고 2011년도 마찬가지 차화정이 시장의 주도주로 엄청나게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던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시장에는 수급이나
주도주라고 하는 뚜렷한 어떤 강세 요인들이 존재하던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조정을 받았던 것이었지만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그나마 이제 믿고 있는 것이 이머징 마켓 조금 안 좋더라도 중국이 쉽게 무너지진 않을 거야. 미국은 좋아지고 있어. 유럽도 좋아져. 이런 배경을 가지고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올라가고 있는 종목군들도 지금 뭐 자동차와 IT 정도를 제외하면 특별히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구간인데 만약에 유가가 지속적으로 올라가서 경제에 부담을 준다면 특히 유럽 경제 성장률이 지연되고 미국의 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얘기는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과거 사례를 지금과 같이 똑같이 적용할 수는 없다. 그러면 과거 유가 파동처럼 석유 파동이 났을 때처럼 그런 식의 폭락이 오느냐? 그건 또 아니죠. 왜냐하면 그때 유가가 전체 경제에 미쳤던 영향력과 지금 유가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은 많이 달라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과거만큼은 아니지만 지난 2013년, 2011년 그때 두 가지 사례로 인해서 지금 유가의 상승을 우리가 가볍게 봐도 된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또 하나 살펴봐야 될 건 뭐냐면 유가가 110달러 수준을 넘어섰을 때 코스피가 조정을 받았다라는 것도 고려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유가가 110달러를 넘어간 것은 우리 경제가 아무리 발전을 하고 과거보다 석유를 덜 쓰고 셰일가스와 관련된 모멘텀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셰일가스는 미국 얘기라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한국에는 110달러 이상의 유가는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고려해 봐야 될 것은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적으로 지금 산유국이 뭐 영국을 포함한 몇 개 국가, 노르웨이 그 북해산 원유가 나는 몇 개 국가가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유럽도 제조업의 흐름이 지금 이 유가를 회색으로 표시된 유가를 역축으로 표시한 건데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유가가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유가가 올라갈 경우에는 경제 탄력이 둔화된단 말이죠. 또 유가의 변동성이 확대될 때는. 그러니까 지금 이들 국가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거고 또 하나 문제될 수 있는 것이 인도네시아는 그나마 석유를 생산하고 있으니까 낫지만 이 나라는 문제가 뭐냐면 유가에 보조금을 줘서 해외에서도 석유 제품들을 엄청나게 많이 수입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재밌는 나라죠. 자기네들은 석유를 파는데 석유 제품들은 오히려 해외에서 사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유가가 올라가게 되면 석유 제품들 가격이 올라갈 경우 인도네시아 부담이고요. 인도처럼 우리나라와 같이 유가의 그 부담이 그 수입액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인도 같은 국가는 더 흔들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가가 계속 올라가게 되면 그렇지 않아도 좀 문제에 쌓여 있는 인도나 이런 국가들은 계속 문제에 빠질 수 있고요. 유럽의 경제 성장률의 탄력이 둔화될 수 있고요. 미국도 셰일가스나 타이트 오일로 인한 영향은 제한적이겠지만 물가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는 점을 고려해 봤을 때 지금의 고유가는 국내 경제에 그리고 세계 경제에 그렇게 좋은 영향은 아니다라는 점, 레벨로 봤을 때도 110달러 수준은 그렇게 낮은 수준이 아니다라는 점도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물어보고 싶었던 게 대체 에너지 쪽 비중이 크니까 좀 괜찮지 않겠냐 했는데 우리는 여전히 유가의 비중이 좀 크죠. 산업에서 미치는 비중이요. 그러니까 지금 대체 에너지 비중이 뭐 2%도 안 되죠. 그래서 뭐 이제 개별 뭐 태양광이라든지 이런 것 설치해 놓은 그런 뭐 지역은 조금 다르겠습니다만 전체 국가로 봤을 때는 뭐 여전히 미미하다고 봐야 되겠죠. 앞서서 보니까 유럽 쪽도 사실 대체 에너지 쪽 비중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향이 큰 걸 보니 좀 이것은 그냥 가볍게 볼 문제는 사실 아닌 것 같네요. 자, 그렇다면 유가 전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10달러 이상으로 가면은 우리가 좀 부담이다고 말씀을 좀 하셨잖아요. 근데 요즘 들어서 분석 보고서를 보니까 150달러, 브렌트 유가 150달러까지 간다라면서 선호 종목을 또 찾더라고요. 그랬을 때 대표적으로 뭐 GS도 얘기가 되고 그랬었는데 뭐 이렇게 찾아도 되는 건가요? 유망 종목들을? 지금 그렇게 단순하게 찾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정말 시리아 한번 미사일 공격 때리고 끝나는 그런 정도의 이슈라면 시장에 정말 지나가는 이슈, 유가도 제자리 찾고 시장도 별 영향 없을 거지만 만약에 이게 주변으로 확전되는 모습을 보인다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러시아가 끼어들면서 좀 복잡한 그런 역학관계를 나타냈을 경우에는 의외로 이게 쉽게 끝나지 않는 이슈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을 주목해야 되겠죠. 그래서 너무 걱정만 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그렇지 않아도 9월 달에 우리가 넘겨야 될 이슈가 많은데 시리아 이슈까지 부각돼서는 굉장히 곤란합니다. 그래서 이 이슈는 사람도 안 다치고 최소한 그냥 아무 얘기 없이 넘어가는 게 제가 보기에 가장 좋은데 지금까지 나오고 있는 뭐 외신 반응이라든지 전반적인 뉴스를 보면 그럴 가능성은 없어 보이고요. 또 하나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건 뭐냐면 그 시리아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 국가들, 북아프리카의 뭐 리비아라든지 최근에 생산을 재개하고 있는 이들 국가에서 만약에 추가적인 영향을 받았을 경우
그러니까 오펙은 추가적으로 이제 생산량을 늘리려고 하는데 사우디를 중심으로 그러니까 미국과 친한 사우디를 중심으로 오펙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원유 공급량을 늘려서 유가를 안정시키려고 하는데 옆에 있는 시리아에 동조할 수 있는 뭐 이란이라든지 아니면 뭐 북아프리카 쪽에는 리비아 같은 국가에서 우리도 뭐 시리아에 동조하겠다 뭐 이런 분위기로 가버리면 이게 이제 문제가 좀 심각해질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시리아는 생산해내는 원유가 있긴 하지만 자기네 나라 쓸 정도입니다. 네. 그러니까 해외에 막 수출할 이 정도는 아니거든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시리아 가지고 지금 문제가 지금 확산되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조금 약간 오버액션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이해관계가 많이 겹쳐져 있나 봐요. 그러면. 예, 정말 그래서 이제 시리아 문제는 단순하게 볼만한 내용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전쟁이 발생하게 되면 이 전쟁 수요로 인해서 미국 경제가 더 좋아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뭐 좀 위험한 발상이죠. 그 지금 뭐 사람들이 다치고 죽는 그런 거 가지고 우리가 돈 벌 걱정을 해야 된다라는 것은 제가 보기엔 좀 너무 안 좋은 얘기인 것 같고요. 어쨌든 이 문제는 아무 문제 없이 빠르게 좀 해결되었으면 좋겠는데 유엔 안보리가 나서서 해결해 줬으면 좋겠는데 지금 미국과 영국의 의지는 그 정도가 아닌 것 같습니다. 안보리가 안 나서면 우리가 먼저 나서겠다라는 그런 시각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강대국들의 역학관계도 다르고 그 지역 내 역학관계도 달라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와 관련된 문제는 여러 가지 카더라 통신을 무시하고 어떤 식으로 전개되는지를 우리가 좀 면밀하게 지켜보자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지금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게 유가가 이렇게 오르게 되면 정유주도 오르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정유주의 이익의 핵심이 뭡니까? 정제마진이거든요. 근데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최근에 유가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정제마진, 싱가포르에서 표시되고 있는 정제마진은 전혀 안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유가 계속 올라가게 되면 물론 회복은 보이겠지만 네. 실제적으로 이 석유 가격의 상승이 시차를 두고 나타났다라는 점, 그리고 이 이슈가 빠르게 없어질 수 있다라는 점에서 단기 반등 정도는 가능할지 몰라도 영속적인 상승을 얘기하기에는 좀 너무 무리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기존의 석유 제품들을 항상 말씀드렸지만 최근에 이제 공급 초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에서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단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뭐 GS, SOL 같은 종목군들의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지나 이 종목들의 이제 지속적인 상승을 의미하지는 않기 때문에 이들 종목은 여전히 트레이딩 관점 정도로 봐야 되겠고요. 시리아 관련 이슈가 되었든 어떤 이슈가 되었든 현재 외국인들이 여전히 우리 시장 내에서 자동차 관련주라든지 아니면 IT 관련주에 대한 매수를 끊임없이 이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이들 종목군들을 중심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최근에 1900선 위에선 계속 변심이 늘어나는 기관보다는 나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장의 흐름이 유가로서도 전반적 그 흐름을 잡는데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좀 잘 해결이 됐으면 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자, 그런 점들에 대해서도 얘기를 많이 나눠봤습니다. 자, 김종현 애널리스트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자, 스마트머니의 선택 함께 하셨습니다.